3시에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희정 전 의원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시부터 저희가 스튜디오 준비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모습이 저희가 생중계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3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볼까요? 예. 지금 이제 막 끝나고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잠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저 유승민이 경기도 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경기도민들께,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 국가 안보의 보루입니다. 네. 경제와 조금 전 안보에서 라이브, 약 10분 전 라이브 상황을 저희가 이제 저장을 했다가 지금 출마 선언을 듣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는 경기도에 연고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까지 대구만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연고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자 나만 연고 없는 게 아니다. 경기도엔 연고 없는 많은 분들이 또 살고 있다. 주민들도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유승민 전 의원님은 계속 대구 어찌 보면 보수의 적자가 되기를 희망해 왔잖아요. 경기도로 유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선 정치인들이 지역을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이곳에서 뼈를 묻으려고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은 더 이상 묻을 뼈가 없다 이런 말도 이제 농담처럼 하곤 했는데 유승민 이제 후보가 되신다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의 아들 또 대선 출마 시에도 이제 그 보수의 적자이자 또 대구의 아들로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근데 뭐 민주당 후보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대선 후보로 한번 2017년에 출마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도 또 경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연고를 찾지 않아도 대선 후보로서는 이미 전국적인知名도가 있는 분이다.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쩌면 최고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아마 뭐 차출이 되신 건지 아니면 고민 끝에 본인이 어젯밤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후보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상황이었죠. 물론 출사표를 던진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정계 은퇴도 고민했던 분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힘에게 마지막 또 힘을 보태는 또 최고의 격전지에서 중도 보수, 개혁 보수로서의 어떤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또 최대한 끌어올리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저는 유승민 의원이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출시로 다 알고 있고 또 대구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선뜻 옮긴다는 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됐을 거고 그리고 이번 대선 경선에서 지면서 상당히 많은 좌절감 이런 것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계 은퇴 이야기도 나온 것도 저는 빈말이 아닐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와중에 오늘 저는 결심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우선 경기도라는 데 가서 이길 가능성이 사실 아직은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요?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에서 우리가 한 50만 표 차이로 졌고 그리고 경기도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서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주자급의 중량감 있는 유승민 후보가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또 경기도에 한번 가서 뛰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옳은 길이라면 지더라도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오듯이 저는 그런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산이 높지 않은 곳에 저런 대선 주자급이 저런 결심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일단 승산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과거에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 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잠시 2017년에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일 때 대구에 이 서무시장 보수 후보들이 늘 가던 곳이죠. 여기를 찾아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구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유승민입니다. 잠깐 그때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의 공기를 마시고 자라면서 평생 대구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유승민입니다. 저희 고향 대구 경북이 보수의 적자 저 유승민을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저에게 가진 서운한 감정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이 키워내신 대구의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 사실 보수의 적자라고 하면서 대구에 계속 출마하고 지지를 호소했는데 대구에서는 그닥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다 그래서 배신자 낙인도 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자 낙인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원내대표 시절에 사실상 그 국회 대표 연설을 하면서 복지와 관련해서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이런 말로 오히려 민주당의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때도 그렇고 또 탄핵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구의 아들이고 대구가 키워준 뭐 보수의 적자니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배신 왜냐하면 대구 경북 쪽은 TK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맹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그 배신자 프레임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이제 경기도에 그 몸을 던지려고 지금 하는 것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큰 결단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대선을 뭐 후보도 돼봤고 경선도 여러 차례 치른 또 대표급의 인사가 고민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결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 그 후보가 된다면 아마 그 이번에는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또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줄투표 개념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도지사 찍고 그 밑에 시장 군수나 그 지역에 또 기초의원, 군의원, 도의원 이렇게 연달아서 그 같은 번호로 이렇게 찍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의 도지사나 또는 뭐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나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출마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바랬던 것 같고 본인도 예를 들어서 당을 위해서 어려운 결심한 거죠. 만약에 경기도지사에 안 되면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 생명은 상당히 타격을 그렇죠.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그 큰 결단을 내렸다고 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신자 프레임은 그 국민 전체의 판단하고 또 대구 경북의 민심하고 좀 분리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화면은 대선 후보로 대구 가서 서문시장 가서 그럼 저 이야기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 정도는 다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거 가지고 네. 경기도에 못 갈 이유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전주 사람이지만 서울에 산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주 전주도 사람이라고 이제 출마를 그렇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제가 그때 지원 유세도 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같은 당일 때 네. 지금은 떨어져 지원 유세도 갈라졌지만 갔었어요, 제가. 예. 큰 정치인은 예. 그 지역의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고 당이 바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은근슬쩍 김대식 교수님이 큰 정치인이 아니 그게 아니라 유승민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전주에 있다가 이제 송파로 송파로. 또 하나는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의 경랑 속에서 이른바 보수의 정통 보수 분들한테는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한번 마무리하는 의미로도 경기도에 출마하는 건 저는 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실 개혁 보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곳이 신도시가 많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면 또 승산이 있다. 예, 승산이 있기 때문에 또 집이면 아까 우리 앵커 말대로
사실 정치적으로 생명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무릅쓰고 나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또 한 명, 사실 두 명이죠.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이죠. 새로운 물결 대표로 대선 후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접었긴 했지만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경선 룰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입장은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아주 쿨하게 당의 결정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리당원 50% 룰 때문에 저처럼 바깥에서 온 사람은 좀 불공정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예, 새로운 물결은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데 하게 되면은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경선 룰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네. 그래서 합당에서 세 사람,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되는 김동연 대표는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희정 의원님 생각은? 사실 표면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또 합당을 전격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정 중에 예. 있는 거라서 권리당원 50% 굉장히 큰 비중이죠. 당원이 몇 명이나 확보가 됐겠습니까? 김동연 대표께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두 가지 관점이죠. 그러니까 경선 룰을 해치고 그걸 이겨내고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출사표를 던진 나머지 세 분의 후보들이 굉장히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난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부 다 그 나온 후보들이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내게 있다. 이렇게 내가 다들 명심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2심이다 뭐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그런가? 과연 누구에게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선 룰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그 권리당원 50%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이긴 한데 일반 선거인단 참여 형태로 하죠.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선거인단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국민 참여 하죠. 경선, 예. 그러나 이제 비율은 사실은 이 후보들 간의 동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경선 룰은 조금씩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박원순 시장 때 그 참여 예. 경선 비율 조정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후보 간에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온 분들이 전부 다 공정하게 룰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 이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지금 룰대로 한다면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김동연 대표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예. 건 지금 때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합당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물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새로운 물결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이 되고 민주당에서 지금 경쟁하는 분이 한 분이 선출되면 나중에 예.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저는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만약 합당을 해서 민주당에 흡수된 상태에서 기존의 경선을 가지고 하면 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근데 때는. 이미 뭐 지나간 기차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뭐 이제 제 조언을 이제 물어보진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쉽네요. 예. 사실 예전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 다 한 명이 올라오면 안철수 후보 밖에 있다가 1대1로 다시 예. 이 단일화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이 김동연 후보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게 저는 민주당이 김동연 후보를 예우하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에 단일화를 예.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김동연 후보가 당시에 뭐 그 엄청난 지지율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합의 어떤 물꼬를 터줬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또 김동연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굉장히 소신껏 그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에 네. 반대했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그렇죠. 반대했고. 소주성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도 했었고 정책 그 수정이 필요하다 했었고 부동산 그 대책 가지고도 사실은 청와대 장하성 실장 포함해서 뭐 일대 몇으로 내가 싸웠었다 이런 예. 또 경험담을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신껏 했던 분이라서 아마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제 뭐 다른 나머지 후보들 그 출마 회견할 때도 나는 같이 동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재명 당시 후보의 이제 사실 좌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최측근. 분인데 최측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라도 룰을 조금 바꿔서 그
어느 한쪽이 너무 그 기울지 않게 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경선룰을 좀 바꾸는 게 어떻냐. 그렇죠. 실컷 저는 모시고 불리한 조건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취지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김동연 대 유승민 이러면 굉장히 빅매치가 될 것이고 뭐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준비는 하셔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유승민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은 저는 김동연 후보에 거는 기대가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는 이제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친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울 텐데 네. 빅매치라면 일단 김동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이 나오면 염태영 시장도 있고요. 염태우 시장도 있고요. 유승민 후보와의 이제 경쟁 구도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일단 신선하고 그다음에 제3지대에서 계속 정치 교체, 그다음 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분이고 또 세대 교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김동연 후보에게 민주당에서 저는 충분히 합당이든 아니면 합당이 아닌 방식이든 예우를 해서 경기도지사로서 그 공정하게 그리고 그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배려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뭐 경선 룰 관련해서는 안민석 의원이 시합을 앞두고 시합 룰을 바꾸는 게 상식인가? 상식에 벗어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이제 일반 국민 부분, 권리당원 부분도 50%가 이제 조직이 없는 사람들 쉽지 않지만 일반 국민이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실 역시 이것도 그것도 조직에 조직이죠. 흔들리잖아요. 그럼요. 네. 자기 조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꾸 전해서 나 네. 국민 참여단 경선단에 맞습니다. 들어갈 거야라고 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이번에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도 당원과 그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여러 공천 제도 중에 요 일반 국민,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닌 국민 참여 경선 이 방식에 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심을 따르는 맞습니다. 게 아니라 말은 국민 그렇죠. 경선이니까 네. 민심을 따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강성 지지자만 참여를 해요. 맞습니다. 웬만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내가 경선단에 참여하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심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네. 추출해가지고 전화 여론조사가 아니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이나 투표인단에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물론 일반 국민이긴 합니다만 그럼 결국 조직세거든요. 조직세죠. 네, 조직세가 결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강력하게 정치 참여 의지를 가지는 그리고 그 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열망을 가진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결집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사실 저는 강성 기억에- 지지층의 목소리가 항상 과잉되대요. 과잉대표되죠. 민주당에. 네. 네, 그게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또 국민 그 권리당원 뭐 100%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또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뭐 역선택의 우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경우의 수들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반반일 텐데 거기에도 단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네.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조사 그렇죠. 50%가 일반 여론조사 진행되죠. 50%로 하죠. 당원 5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심 50%, 민심 50%인데 민주당이 이제 당심 50%의 민심인데 조직된 열정된- 민심이죠. 조직 또는 열정된 조직된 민심이기가 쉬운 50%.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우리 김 의원님도 저도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만 그 친노 이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당선이 이제 노상호라고 하는 전국적인 이 지지 예. 모임이 사실은 후원이 돼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감동적이고 극적인 승리였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친노라고 하는 이 민주당 내 이 주류 세력들이 그들의 당권, 그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그런 왜곡된 국민 경선 제도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시합 앞두고 시합 룰 바꾸는 게 뭐 맞느냐 이런 얘기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2015년 2.12 전당대회 때 말입니다. 예. 그때 문재인 후보, 박지원 후보, 이인영 당대표 후보 세 분이 겨뤘었어요. 전당대회를 치렀었는데 거의 직전에 룰이 변경이 있었죠. 룰이 일부 바뀌어서 네, 그래서 뉴스로 아슬아슬하게 아스라스하게 문재인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냈죠. 대표가 되셨죠. 그렇지.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박지원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처럼 룰은 항상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룰도 생각합니다.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룰도 움직일 수 있다로 일단 듣고요. 자, 유승민 전 의원과 일단 김동연 대표가 붙으면 빅매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주목도가 높은 두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한 두 분입니다.
김동연 대표는 이제 현재 새로 물결 대표고 민주당 합당을 앞두고 있고요. 57년생이고 국제대 덕수상고에 국제대 법학과를 나왔지만 이제 미시간대 박사하셨고 법학과를 나오고 미시간대 박사하셨고 행시 26회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통 관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58년생 대구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를 냈습니다. KDI 연구원을 오래 하셨고 사선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원내대표하면서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맞붙은 거는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사실 김동연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한 경제통이지만 우린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김동연 대표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랜 의정생활 하시면서 경제를 직접 운영하시기보다는 옆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훈수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저처럼 35년간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총괄하고 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뭐 두 분을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 종종 해봤습니다. 몇 번씩 해봤는데 보면 대표적인 경제통, 온화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뭐 윗사람 저 윗사람에게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소신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의 좀 특성을 비교해 주신다면, 저는 뭐 대조로 한다면 두 분 다 좋은 정치적인 자화산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크게 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노선으로도.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도 경제부총리 하면서 쓴소리를 계속했고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의 잘못된 노선에 대해서 비판도 했었고요. 유승민 의원이야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비판을 하면서 거기서 각을 세우는 게 사실 지금의 유승민을 만들어낸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성격이 강직하고 경제통이고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맞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개인적 인물에 대한 경쟁보다는 결국은 당에 대한 지지로 이번 싸움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 유승민이 개인 김동연보다 낫다. 그래서 이긴다. 경쟁력 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결국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민들이 또 경기도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2달 동안 한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견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야당이 민주당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런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결집되는 것이 결국은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결과가 한 5% 정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죠.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제 한 50만 표 가까이 이겼다고 하는데 근데 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금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 생각하면 취임 후에 뭐 한 3주 정도 지나서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역대 그 전례에 비추어서 취임 후에 얼마 안 되는 동안에는 전부 다 또 이 새 정부 편을 들어주는 새 정부에 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선거 결과들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냥 또 여기가 그렇게 민주당에게 유리한가 이렇게 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서울이 어쩌다 보니까 민주당이 구청장 서초구 빼고 다 민주당 구청장이고 또 서울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험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너도나도 지금 서울 뭐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울이 험지가 아닐 수도 있다. 또 결과에 따라서는 또 서울, 경기, 인천은 또 비슷하게 흐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이 또 마냥 험지일 것이냐. 또 하기에 따라서는 다시 우리가 또 서울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올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그 하기에 따라서는 제일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당선인. 사실은 6월 1일 지방선거인데 5월 10일 취임하고 약 20일 정도 지난 다음이잖아요. 윤 당선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장 큰 변수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 민심이 다 달려 있지 않을까. 대부분은 3월 9일 대선에서 이기는 쪽이 6월 1일 지방선거는 뭐 휩쓸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았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지금 당선인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게 이제 박빙의 승부였던 데다가 그다음에 인수위 기간 동안 이러저러한 지금 정치적인 공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수위가 좀 제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비전과 국정의 과제를 잘 정리해내고 5월 10일 날 제대로 출범을 해서 한 달여 지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 당연히 저는 뭐 서울이고 경기도고 인천이고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서울도 그렇죠. 불안한 그렇지 거고. 않으면 또 서울도 불안한 게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은 사실은 이렇게 잠자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다 쳐다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호되게 혼내줄 때는 혼내주고 또 지지를 실어줄 때는 또 굉장히 또 몰아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되면 정말 제대로 된 윤석열 정부의 순항을 해야만 이번 지방선거에 압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조금 많이 좀 기회를 놓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당선되고 나서 지금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 뭐 오차범위 내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근래에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별 기대 없이 그러나 무조건 정권 교체는 필요하니까라고 그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그 유권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인수위에서 하는 모습들이 첫 시험대였는데 집무실 이전 문제로 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라는 이 국민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조금 실망하는 것도 있고 좀 기회를 많이 놓쳤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는 그래서 민주당이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예. 또 기회를 혹시 주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건 정말 뼈아픈 말이죠. 뼈아픈 말이고 유례가 없는 지금 지지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통의 70% 이상 나오는 당선인 시절에 지금 50% 정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지만 또 이건 역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현재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밑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 이생만사가 세옹지마에서 근데 뭐 날이 가면 조금씩 다 세옹지마가 이 말이 어디로 가느냐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빅매치는 여기까지 다루고요.